파종 달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생명이 어떤 문법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좀 작은 톱밥을 하면서도 사실은 속 긁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파종 달력에 맞춰갖고 그렇게 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심고 나서 수확한 작물들을 아까 이제 그 덴마크 경찰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그 파종 달력에 따라 실제로 먹는 거, 아이들한테 좀 그런 거를 그날 숫자에 따라 먹이는 것도 어떤 조금 발도덕적 관점에서 뭔가 좀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아까 이제 뭐 덴마크 수영일 때 아예 조금 더 긴장하고 교통사고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파종 달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단지 파종뿐만 아니라 조금 인간적인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수확물을 먹을 네, 때도 먹을 때도 혹시 그 파종 달력을 네. 보고 먹으면 어떤 그걸 어떤 몰라요. 선생님 파종 달력하고 직접 상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파종 달력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실은 마치 수학예제가 비유를 하면서 기본 원리가 있는 거에서 끊임없이 복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한번 자리를 만들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기 발돋움국에 오래 번역을 해오신 선생님 중에 김광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조그만 문구판으로 이제 강연록을 번역을 해내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영양과 건강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슈타이너가 생전에 일종의 식이 처방이죠. 네, 아이들의 기질이라든가 영양 상태, 발달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주는 기본 원칙에 대해 가지고 강연을 해둔 거를 이제 번역해 놓은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구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거는 목화금수가 이제 수, 토성기, 여기가 물체, 그 다음에 목, 여기가 태양계 에테르체, 그 다음에 너무 파울링 심한데, 네. 그 다음에 저기 화, 여기가 저기 달기, 아스트랄체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지구기, 자한체, 우리 쪽에서는 금이죠. 이게 딱 이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수에 해당하는 건 미네랄이죠. 영양소로는 미네랄에 해당하는데 미네랄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소금입니다. 소금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서는 뿌리 식물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테르체를 많이 품고 있는 건 식물들 중에서는 줄기 식물들에 해당하고 직접 먹거리들 중에서는 주로 단백질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화 쪽으로 올라가서 아스트랄체 있는 쪽, 그쪽은 지방 쪽입니다. 지방 쪽이고 식물들 중에서는 잎채소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 쪽으로 들어오면 자하체 쪽으로 오면 탄수화물하고 과일들이죠. 과일들이고 뭐 고기들 중에서는 별로 우리가 먹지 않는 것들인데 다른 금쪽에 해당하는 고기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먹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다음 먹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갑각류들입니다. 갑각류들, 껍질이 있는 것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저기 분류는 영양과 건강에 슈타이너가 해놓고 이제 이런 정도 분류를 해놓고 가령 예를 들면 뭐 ADHD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담즙질적인 성질이 너무 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잡아주려면 음적인 걸 강화시켜줘야 되니까 주로 금수 쪽을 강화시켜줘야 돼서 건강한 탄수화물, 소금 이거를 많이 먹어주면 떠있는 화기가 좀 구부러진다.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어떤 처방들을 좀 쭉 전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류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슈타이너 선생 얘기는 너무나 타당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풍부함,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생활에 써먹을 수 있기로는 우리 거에 그게
이미 개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영양과 건강을 좀 보는 도움이 되고, 예, 그거 이제 그걸 이해한 바탕 위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한의적인 그 식약 처방을 해놓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발그룹학교들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가 감자거든요. 감자 먹이지 말라는 얘기가 발그룹학교들에서는 조금 와전이 돼가지고 급식에도 안 넣을 정도로 좀 과잉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자 먹이지 마라 하고 같이 나오는 얘기가 당근 많이 먹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근이 이제 뿌리식물이잖아요. 서양에서 가장 많은 뿌리식물. 그리고 양적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뿌리식물이 당근이라서 지금 시대적으로 대체로 화기가 떠 있고 그다음에 뇌의 어떤 발달 자체가 신체 활동이 줄어들수록 뇌 안정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뿌리식물 쪽, 미네랄 쪽을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고 감자 많이 먹이지 말라는 얘기는 감자의 전분이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전환되는데 소화 과정에서 우리 내부의 에테르를 너무 많이 소모시킨다. 이걸 많이 소모시킬수록 또한 아스트랄이 붕 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는 많이 먹이지 말라는 얘기지 먹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인류가 감자 자체를 감자 그 자체가 별로 소화 흡수율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가 감자를 먹기 시작한 것 자체가 19세기에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19세기에 왜 먹었냐 하면 이제 전쟁과 어떤 기아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면서 일종의 구황작물로 들어왔던 거예요. 예. 이게 보편적으로 키우기가 쉽다 보니까 아무 데서 다 잘 자라다 보니까 전쟁통에도 심지어는 막 피난 다니면서도 심어 먹을 수 있었던 게 감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퍼지면서 이게 거의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게 돼버렸던 거.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게 돼버렸던 것 때문에 생긴 여러 불균형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경고를 한 거지 뭐 감자가 나쁜 식물이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고할 수 있는 책은 그런 게 있고 그거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식약 처방들을 한번 정리해서 영양과 건강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한번 열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서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콩과가 질소질을 주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안내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완두콩을 이제 토종 완두콩을 얻으면서 완두콩을 혼작한다는 어른들이 혼작으로 완두콩을 다른 채소들하고 같이 혼작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혼작을 피해야 되는 것도 있냐고 여쭤보니까 백학과랑은 조금 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가지과는 이렇게 여러 해 이렇게 같은 자리에 심지 말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럼 같은 가지과에 고추를 심었으면 가지나 토마토나 이런 거는 똑같이 심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심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가지를 심었으면 그 해에는 다음해에는 토마토는 심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가지는 꼭 가지 피하고 토마토는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농사를 지을 때 한 가지 작물을 그냥 밭에 심는 것보다 여러 개를 섞어서 심으면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 보완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콩하고 같이 심으면 콩가루는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땅 속의 질소 때문에 이렇게 비옥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없고 같이 심지 마라. 백합과 식물이 뭐가 있나?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네, 마늘, 양파, 대파 이런 거랑 완두콩이랑 좀 피해서 심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혼작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그 자리에 연작을 연속해서 예. 심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농사지에서 분류하는 거는 아마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같은 과에 가지과라 이러면 가지과가 감자도 가지과죠. 아, 네. 그러니까 그 가지과의 작물을 계속해서 심으면 지력이 쇠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한 식물이 필요로 하는 뭐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땅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서로 과가 다른 종류를 심는 게 이걸 이제 연작 피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농사에서 보면 식물이 자라는 데는 연작 피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유기농이나 퍼머컬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신기하다 하는 게 벼농사예요. 벼농사는 한 곳에서 몇천 년을 계속 짓잖아요. 근데 밭농사는 한 3번만 똑같은 걸 심으면 거기에는 안 생기는 병이나 벌레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계속 적어도 3년 정도에는 다른 걸로 바꿔서 심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흙을 이렇게 뒤집어서 개토를 다른 흙을 좀 넣어주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논에서는 안 맞는 게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외국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이거 왜 이렇게 연작 피해가 없냐 이랬는데 그래서 채소를 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한 해는 벼를 심고 한 해는 밭으로 활용하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병 피해가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페이스북에 이성활 선생님 계신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고 그 역동농업 텃밭에서 제가 잎의 날 속불을 뿌렸거든요. 그걸 뿌렸는데 여기 슈타이너 책에 의하면 잎에 속불 중폭제를 저어서 뿌릴 때는 잎의 날 오후에 해 그름역에 지금 이맘때죠. 1시간 저어서 뿌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대로 했더니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맞는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답을 못 해줬는데 그래서 박 교수님한테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읽기로는 농업강좌에서 소똥 예비제와 수정 예비제가 그러니까 소똥 축복제, 수정 축복제가 쌍을 이루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똥은 양, 수정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소똥이 양, 수정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음양으로 본다면 소똥 예비제를 뿌릴 때 잎의 날은 양의 별기운, 목화, 별기운이 강할 때 뿌리면 효과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만약 수정 예비제를 뿌리는 날 음의 별기운, 금수 이렇게 해서 음의 별기운에 맞춰 뿌리는 것이 맞다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 한번 해달라고. 수정 예비제는 그 토경, 수정 이런 쪽도 다 음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광물류들이고 그게 음이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똥 예비제가 별기운을 땅에다가 제공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별기운. 그게 별기운을 맞죠? 별기운인 게 별기운은 아스트랄이잖아요. 아스트랄. 그러면 이제 지구 진화사에서 보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이렇게 올 때 달기 쪽이 아스트랄이죠. 그러면 이제 광물이 토성기 쪽에 주도를 하고 그 태양기 때는 에테르 쪽은 식물이 주도를 하고 아스트랄 쪽은 동물이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동물한테 아스트랄 기운, 이게 아스트랄이 있는 애들이 쉽게 말해서 정신작용이 있는 겁니다. 감정이나 정신작용 이게 다 아스트랄하고 관계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랄 기운은 어차피 동물한테서 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동물들 중에서 제일 음양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애가 소거든요. 소. 그 다음에 소 중에서도
소의 뿔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몸은 어차피 동물들은 아스트랄 체들인 거예요. 아스트랄 체들인데 우리도 뿔이 없어서 그렇지 두개골이 굉장히 특이한 데거든요.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의 뇌가 생기는 이유가 두개골의 특이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스피릿들이 피의 온도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신경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두개골이 영을 투과를 안 시키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계속 안으로 다시 삼투하처럼 방향을 바꿔가지고 모여들어서 뇌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어떤 신경생리적인 얘기들을 덧붙여서 설명하면 일반 의사들도 이해를 할 만한 인지학 쪽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거죠. 뿔이. 근데 뿔도 이제 그 사슴뿔 같은 경우에는 막 분선이 돼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소는 뿔이 분선이 안 돼 있고 하나로 딱 돼 있죠. 하나로 딱 돼 있으면 얘가 삼각뿔 같이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들어갔다가 안으로 다시 이렇게 역으로 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형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속뿔은 심을 때 그 뾰족한 쪽을 밑쪽으로 심을 거 아닙니까? 맞죠? 땅에 심을 때. 뾰족한 쪽을 약간 밑쪽으로. 왜냐면 빗물이 들어가요. 아니 그 뾰족한 쪽의 방향을 아래 위로 상하로 할 때 어느 쪽으로 둡니까?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원형이 있고 밑으로 뾰족한 쪽이 아니 위에 뾰족한 쪽이 있고 아래 원형이 있는 제가 잠깐 그리겠습니다. 소가 이렇게 있으면 뿔이 이렇게 있으면 소 자체는 아스트랄체입니다. 소 자체는 아스트랄체인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서 있으면 이제 바깥에서 어떤 기운들이 들어오면 피의 온도를 타고 얘가 위로 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거꾸로 모여 들어가지고 여기 뇌가 형성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인데 동물들은 어느 쪽으로 기운이 쏠리는가 하면 머리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동물들도 머리 쪽으로 쏠립니다. 이 동물들은 이렇게 서 있으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 힘의 영향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아래 위로 움직이는 힘의 영향이 중력하고 전자기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 중력하고 전자기력인데 횡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건 약한 행력, 강한 행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힘의 종류가 다릅니다. 힘의 종류가 다르긴 한데 어차피 이쪽이 양쪽이에요. 이쪽이 음쪽이고. 그래서 음쪽에서 양쪽으로 균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는 아스트랄체 동물이니까 아스트랄체 덩어리인데 아스트랄체 덩어리가 별균이죠. 별균이 이렇게 가다가 얘 때문에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역투사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의 구조는 근데 만약에 사슴처럼 이가 막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역투사를 시키는 힘이 약하고 바깥으로 기운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사슴은 머리가 나쁜 놈이에요. 소는 사슴에 비해서는 훨씬 어떤 아스트랄이 기본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기초 감정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소는 감정이 풍부한 애니까. 오히려 우리는 사슴이 예뻐 보이고 되게 뭔가 정서적으로 보이기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사슴은 맹하고 소는 사슴에 비해서 훨씬 어떤 인간적인 감성에 가까운 감정적인 이런 게 발달됐다고 봐야 됩니다. 발달됐다고 보는데 지금 금방 소뿔을 이렇게 심는다는 거죠. 땅에 심을 때. 이렇게 심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심어 놓으면 보세요. 땅이 있잖아요. 그럼 별빛이 쏟아집니다. 별빛이 쏟아진다는 게 아스트랄 기운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양적인 아스트랄이 더 깊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모카토 쪽에 있는 아스트랄들은 깊이 들어가고 여기 금수달 쪽에 있는 아스트랄들은 조금 얕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깊이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식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올라오면서 식물을 키우는 건데 지금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묻어 놓으면 얘가 소에서 마치 갔다가 안으로 되튕기는 것처럼 얘도
들어왔던 별기운들을 되튕겨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모았다가 되튕겨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지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력을. 예, 별기운들을 모았다가 예, 땅 속으로 다시 투사를 시켜주는 역할을 소뿔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소라고 하는 생명체에서 얘를 잘라냈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소뿔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잠깐 이거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사람의 두개골로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두개골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다면 사람 두개골로 여기다가 이런 모형으로 덮어두기만 하더라도 아마 소뿔하고 같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꼭 소뿔이 아니더라도 소뿔과 같이 생긴 뿔,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근데 우리가 가축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소밖에 없어서, 예, 그런 원형이 소밖에 없어서 소뿔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뭐 코뿔소가 됐든 뭐가 됐든 동물들 중에서 그런 원형의 뿔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예, 고기에다가 담아가지고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발굽을 쓰기다. 예? 발굽. 그렇죠. 발굽이나 뭐 저기 뿔이나 기본적인 성질은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하셨던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잎에날 뿌리는데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는 게, 이때는 지금 시간 맞추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다시 그렇죠. 시간 맞추는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입햇날이다 그러면 시간 입햇날이다 그러면 이게 양적인 성질이 강화되어 있는 때잖아요. 근데 어차피 땅속에 묻어놓고 하루 이틀 동안 이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별기운들을, 땅속에 들어가 있는 별기운들을 못 왔다가 투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타이밍 가지고 하자면 왜냐하면 이게 땅덩어리 자체가 우리가 별기운이라고는 하지만 잎의 날이다 뭐의 날이다라고 하는 건 특정 별기운의 날을 얘기하는 건데, 땅 자체도 그렇고 비료의 성질도 그렇지만 오행으로 따지자면 토, 그리고 주로 질소화 위주기 때문에 어차피 섞여있는 기운들, 소똥을 묶여가지고 해놓은 것 자체가 이미 섞여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섞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상 별로 이치에 닿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계시면 하나만 제가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제 책을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궁금했던 게, 예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들 쭉 책을 또 봐왔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하고 공유하려고. 스타이너는 소똥 오줌은 아주 훌륭한 탭이고 중폭제를 쓰면 더 훌륭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똥 오줌은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책 내용에.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사 방법은 인분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속담에도 사람의 인분을 3년 먹지 않으면 황달이 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똥 오줌을 실제 우리는 퇴비화 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슈타이너 박사가 사람의 똥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똥 오줌은. 그래서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막 논쟁이 붙어요. 왜 쓰지 말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답변은 못했어요. 지금 슈타이너 개와의 관계까지 포함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요. 학에서도 이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보편인적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사체는 지구의 먹이다. 지구의 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사체가 땅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지구가 진화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 이 인지학에서 보는 인간만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그때 지구의 상태도 토성기, 태양기, 달기 이렇게 지구에 따라서 지구의 상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상태 자체가 달라지는데,
지구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의 지구 환경에 가장 고도의 농축물 같은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토성기의 인간은 토성기 성질의 어떤 합축물, 이게 인간인 거고. 그래서 슈타인은 토성기의 인간은 지금같이 팔다리가 있는 인간이 아니고 가스덩어리 인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공중에 떠다니는 유체 같은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유체같이 지금 목성의 그 테두리 같은 가스 덩어리 같은 이런 것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토성기다라고 하면.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양기, 달기 각각 이제 지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지구의 성격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상태 지구에서 또 단순한 주황물들이 있을 거고 가장 복합적인 주황물이 있을 텐데 어느 상태 지구이든지 간에 그 상태 지구의 가장 복합적 주황물이 인간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을 정의를 하면 인간은 살아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인간의 성질은 살아있는 지구고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보는 거죠. 소우주라고 보는데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거를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내가 10가지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내 이하에 나보다 조금 복잡도가 떨어지는 애들은 한 5가지 구성성분을 갖고 있다. 더 떨어지는 애들은 2가지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식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성성분을 재생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외부에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화 흡수를 통해서 재생을 한다. 그럼 5가지 구성성분을 갖고 있는 애들은 2가지 있는 애들을 포식할 거 아닙니까? 10가지 있는 애들은 5가지 있는 애들을 포식할 거 아닙니까? 음식으로 먹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물리적인 힘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뭐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들한테 떨어진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뭐 신기하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천적이 없는 구조인 거죠. 왜냐면 우리를 먹으려면 우리보다 더 복합적인 애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식사용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우리보다 더 복합적인 애가 있어야 되고 걔가 지구의 대표자가 되겠죠. 근데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복합적인 애가 없어요. 우리는 지구하고 동급인 거예요. 인간은 지구하고 동급인 존재다. 그럼 인간이 죽었어요. 그럼 카르마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생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카르마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카르마가 변함없이 끝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생에서 가지고 나온 거는 있지만 이 생에서 내가 어떤 행을 행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뭔가 변화적인 요인들이 생깁니다. 그걸 다르마라고 합니다. 이 생에서 덧붙여지는 창조되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창조된 힘들. 그래서 이 생의 달마하고 전생에서 가져왔던 카르마하고 합해서 또 카르마가 돼서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는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러하듯이 지구도 카르마, 다르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구의 다르마는 누가 제공해주냐? 인간이 제공해줘요. 인간이 인간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변화기운. 그 변화기운이 우리가 죽었을 때 한편으로는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연계로 붕 떠버리고 또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지구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행을 통해서 진화 발전하듯이 우리의 행 이 자체가 지구의 행이기도 한 거라서 그 결과물이 지구로 흡수가 돼야 지구가 진화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인간 사체를 먹이로 해서 지구가 진화한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자체는 지구의 먹이다. 지구의 먹이다. 지구의 먹이를 뺏어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 진화에 방해가 된다. 지구 진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사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늦추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모든 인간의 진화에 결과적으로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양적인 거, 기술적인 거로만 놓고 보자 그러면 인간의 인분이 됐든 뭐가 됐든 특히 인간한테서 나오는 어떤 성분을 비료화하면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인간 자체가 우주하고 비견되는 가장 복합적인 근데 이 복합성이 클수록 아까 말했던 질소화 그 질소 중에서도 어떤 에너지가 강한 질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인분을 쓰는 게 농사에 당연히 눈에 띄는 효율성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러니까 땅 깊숙이 들어가야 돼. 깊숙이 들어가서 지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예, 땅 표면에다가 그냥 비료로 써가지고 예, 사람이 도로 먹어버리는 거지. 이러면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인분을 비료로 쓰는 우주 진화를 방해한다. 농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적 도덕적 의미에서 그러지 마라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화장을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요. 예, 화장하면 어떻다고요? 별로 도움이 지구한테. 안 되겠네요. 아니요,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장을 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서 흡수되는 거나 화장을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열화시키는 건데 조금 빨리 또 굽는 거하고 삶는 거하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워서 재가 돼서 내 들어가나 뭐 삶아서 천천히 발효시켜 들어가나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납골당으로 해가지고 네. 그 낙골당에다 그냥 네. 내가 모셔놔버리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죠. 예, 뼈가루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하더라도 낙골당에 모시지 말고 예, 뼈를 뿌리라. 뼈를 뿌려라. 뭐 고향 선산에 뿌리던 강물에 뿌리던 뿌려라는 거예요.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조금 빨리 열화시켜가지고 뿌리는 거니까. 자, 여기 마침 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